한 나라의 기술이 한 대륙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동아프리카, 우간다. 여기 한때 오렌지로 가득했던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잦은 가뭄과 정체불명의 병해, 그리고 사람들의 절망. 오렌지 나무는 하나둘 시들어갔고, 수확은 줄고 생계는 무너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용히 고향을 등졌고, 아이들의 책가방은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포기하려던 그 순간, 한국의 기술팀이 마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시작된 변화, 죽은 줄 알았던 나무가 다시 살아나고, 오렌지 수확량은 2배 이상 증가, 농민들의 삶도 함께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기술을 가져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건 미래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반전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믿기지 않는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감동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간다 동북부 테소티소 지역의 한 작은 마을에서 오렌지를 재배하며 살아온 리처드 마우르입니다. 저희 가족은 대대로 농사를 지어왔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오렌지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한때 오렌지로 유명했고 저 역시 그 자부심을 품고 살았죠. 아침이면 온 마을에 오렌지 향이 퍼졌고 수확철이면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처음 그 변화는 아주 작은 반점으로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나무집 몇 장에 까맣게 번지는 얼룩을 보았을 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반점은 점점 커지더니 나무집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이어서 줄기, 꽃, 그리고 아직 열매도 맺지 못한 어린 오렌지들까지 검게 변해버렸습니다. 이 나무는 죽었어요. 제가 그 말을 처음 했을 때 옆에서 저를 바라보던 6살배기 아들 조슈아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괜히 목소리를 높인 것 같아 미안했지만 그 순간 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아빠, 오렌지는 다시 안 나요? 아이의 그 한마디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답을 하려 해도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더군요. 조용히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만 저었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 땅이 우리를 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침묵에 잠겼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누군가는 고향을 떠났고 아이들을 더 이상 학교에 보낼 수 없다는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정부는 뭘 하고 있는 거냐, 다른 작물로 바꾸자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뿌리째 망가진 땅에서 다른 작물조차 자라지 않는 상황이었죠. 그때 믿기지 않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간다 정부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도움을 요청했고 그로 인해 어떤 기술팀이 이곳으로 온다는 겁니다. 한국이라 솔직히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 나라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우리보다 훨씬 먼 도시에서 스마트폰을 만든다는 정도였죠. 과연 그들이 이런 메마른 땅을 살릴 수 있을까? 마음 한켠에선 희망 고문을 당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들 긴장한 얼굴이었고 저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 한국에서 온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낯설고 조용한 표정을 지은 한국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저희처럼 검게 그을린 피부도 아니고 익숙한 언어도 아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무척 진지했습니다. 그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한국농촌진흥청 KOPIA 소속입니다. 여러분의 나무는 죽지 않았습니다. 다시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으로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그런 희망을 말하러 여기까지 왔나 싶은 마음이 컸죠. 하지만 곧 그 기술자 중 한 여성분이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농부님, 이 나무는 숨을 쉬고 있어요. 단지 지금은 잘 숨을 쉴 수 없는 상태일 뿐입니다. 도와주시면 저희가 숨 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녀의 이름은 박소영 박사였습니다. 눈빛이 참 묘했습니다. 단순히 무언가를 고치러 온 기술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눈에서 기억을 보았어요. 마치 이 문제를 어딘가에서 이미 겪은 사람처럼, 그리고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처럼 보였죠. 그날 이후 한국팀은 놀라운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짚을 채취하고 땅을 파고 토양 샘플을 채집하더니 무언가를 계속 측정하고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흙 속 수분 흡수도, 휠 수치, 뿌리의 부패 상태 등 저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세세하게 분석했습니다. 처음엔 이상했어요. 우리는 그저 비가 오기를 기다리고 하늘만 바라보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늘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땅을 이해하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을의 다른 농민들도 조심스럽게 그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박 박사는 늘 웃는 얼굴로 아이들과도 스스럼 없이 대화하며 오렌지 나무 하나하나에 손을 얹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런 모습에 농민들도 점차 마음을 열어갔고 저 역시 어느새 그녀와 나무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말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제 질문에 박 박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도 한때 비슷한 병해로 오렌지를 많이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겨냈어요. 이 병은 고칠 수 있습니다. 조건만 맞춰주면 나무는 살아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확신에 찬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병을 고칠 수 있다니, 그것도 이방인의 입에서.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오래된 기도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다시 땅을 바라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죠. 혹시 정말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술이 과연 이 땅에 맞을 수 있을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들은 다른 어떤 외부인들보다도 더 우리 땅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언젠가 희망이 될 수 있기를 저는 그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도착한 첫날 이후 마을에는 아주 미세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절대 서두르지 않았고 저희에게 무언가를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먼저 다가와 말을 걸고 이야기를 들으려 했죠. 이 나무는 몇 살이에요? 여기서 물을 얼마나 자주 주시나요? 박소영 박사는 통역사를 사이에 두고 제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처음엔 의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지만 질문 하나하나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해 묻는 것이 아니라 제 오렌지 나무의 과거와 상처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12해 됐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심으신 나무예요. 이 나무가 자라는 걸 보면서 우리 아이도 자랐죠. 그 말을 듣던 박 박사의 표정이 사뭇 진지해졌습니다. 그녀는 나무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말했죠. 그럼 이 나무는 가족과도 같은 존재네요. 꼭 살려드릴게요. 그녀의 말에 저는 이상하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말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나무가 가족이란 걸 저희처럼 흙 묻은 손으로 살아온 사람 외에 이해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기술자들은 마을을 조별로 나눠 병든 나무들의 상태를 하나하나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채취해 실험실로 가져가고 각 나무의 반응을 기록하는 모습은 거의 병원 의사와 같았습니다.
심지어 물을 직접 떠와 수질까지 검사하더군요. 처음엔 다소 냉소적이던 이웃들도 점점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제 옆집 할아버지인 무태사 씨는 처음엔 쟤네가 흙냄새라도 맡아봤겠냐고 비웃었지만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처드, 이상하게 저 사람들 진짜로 뭔가 아는 것 같지 않냐? 저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박 박사가 병든 잎을 확대경으로 관찰하며 말한 한마디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이건 스유러서커스포러라는 균입니다. 한국에서도 이 병이 있었어요. 방법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만 겪은 재앙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그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 여기 와 있구나. 그 사실만으로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마을의 몇몇 농민들과 함께 회관 앞에서 불을 피우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무 말 없이 불만 바라보던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리처드, 만약 이번에도 안 되면 정말 떠나야겠죠? 저는 대답 대신 조용히 목을 축이고 말았습니다. 모든 걸 걸고 싶은 마음과 다시 무너질까 두려운 마음이 공존하는 그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박 박사와 팀이 조용히 그 자리에 합류했습니다. 통역사를 통해 박 박사는 우리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약속드립니다. 절대 중간에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불꽃 사이로 어른거리는 그녀의 얼굴이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후 며칠간 기술자들은 문제의 근원을 찾아 나섰고 저희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 우리 문제를 진심으로 해결해 보려 한다는 걸 오랜만에 느끼는 듯했죠.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제 아들이 제 손을 잡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빠, 박 박사님이 말했어요. 나무가 다시 숨 쉰대요. 나무도 숨 쉬면 살아날 수 있대요. 그 아이의 눈동자에 다시 빛이 돌아온 걸 본 순간 저는 문득 이게 진짜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그 누구도 이 마을의 땅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 기술팀이 마을에 도착한 뒤로 공기의 기류가 조금씩 달라지는 듯했습니다. 여기 땅 이상하게 푹 꺼졌네요. 박소영 박사님은 제 밭을 조심스럽게 걸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뒤를 따라오던 통역사가 제게 번역해 주었고 저는 얼떨결에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물길이 한쪽으로만 몰려서 그래요. 예전에는 저기 큰 웅덩이가 있었는데 몇 년 전 가뭄 이후 다 말라버렸어요. 제 설명을 들은 박 박사는 무릎을 꿇고 흙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집중력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흙이 너무 건조해요.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아래는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걱정이 어렸지만 동시에 무언가 해답을 찾은 듯한 확신도 엿보였습니다. 그 눈빛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어본 사람의 눈빛이었죠. 이 병, 한국에서도 있었습니다. 오래전 비슷한 조건에서 확산됐죠. 방법은 있어요. 정확하게 진단하고 뿌리부터 치료하면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 오래 잠들어 있던 희망이 아주 살짝 꿈틀거렸습니다. 그리고 한국힘의 본격적인 진단이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현장만 훑은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병든 나무짚을 채취하고 땅을 파서 토양 샘플을 수거했으며 수분 흡수도와 피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이웃 농부 무태사 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죠. 저 사람들 진짜 이상하지 않냐? 흙을 그렇게 들여다보는 사람들 처음 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만큼 땅을 소중하게 보는 거겠지요. 우리처럼 말입니다. 며칠 후 박 박사님은 마을 전체를 모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칠판에는 복잡한 곡선과 그래프, 사진들이 가득했지만 그녀의 설명은 명료했습니다. 여러분의 나무가 병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렌지 반점병,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잘못된 수분 공급 방식입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나무십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반점은 스유더서커스포러라는 병원균이 만든 겁니다. 고온건조한 환경에서 급속히 퍼지고 특히 뿌리가 약해졌을 때 더욱 치명적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놀란 눈치였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경의 이름조차 처음 들어보는 이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그 놀람을 부드럽게 넘겼습니다. 좋은 소식도 있어요. 이 병, 한국에서도 이미 수년 전 극복한 적이 있습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하나하나 맞춰가면 됩니다. 그날부터 한국팀은 하루도 빠짐없이 밭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방제 약재를 찾았습니다. 현지에서도 구할 수 있고 90% 이상의 방제 효과를 보이는 카벤다짐 유제였습니다. 약재를 뿌리는 작업은 조심스럽게 이뤄졌습니다. 정확한 농도와 시기, 그리고 기후 조건에 맞춘 살포가 중요하다고 했죠. 박 박사님은 직접 분무기를 메고 시범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약은 너무 많이 써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법으로만 쓰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물 관리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먼저 일나무 일저수지였습니다. 나무마다 조그마한 구덩이를 파고 빗물이 모이게 설계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고개를 갸웃했죠. 이게 정말 효과가 있습니까? 저 역시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냈는데 박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물은 나무가 가장 힘들 때 써야 해요. 마른 땅에 무턱대고 물을 붓는 게 아니라 뿌리가 준비됐을 때 천천히 스며들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빗물 유인 물길까지 설계됐습니다. 경사면을 따라 흐르던 물을 인위적으로 유도해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들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단순하지만 저희로선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풀 멀칭도 도입됐습니다. 평소라면 뽑아버렸을 풀을 잘게 잘라 나무 밑에 덮는 작업이었죠. 그 덕에 수분 증발이 줄고 토양이 보호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기 비료. 마을에서 나오는 가축 분뇨를 모아 발효시켜 나무에 적합한 영양분으로 만드는 장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외부에서 비싼 비료를 살 필요도 없게 된 거죠. 처음엔 생소하고 어색했던 이 모든 변화가 며칠이 지나면서 분명한 결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리처드, 이 나무, 새싹이 돋았어. 아들 조슈아가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로 까맣게 말라버린 가지에서 연한 녹색의 새싹이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조심스럽게 만지니 생명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긴 겨울잠을 끝내고 다시 숨 쉬기 시작한 듯한 감촉이었죠. 그 순간 박 박사가 조용히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의심하세요. 괜찮아요. 하지만 나무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살아있다면 반드시 반응을 보여줍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방식으로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대. 한국 사람들이 우리 땅을 이해한 것 같아. 그리고 그 말은 곧 희망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마을 사람들의 발걸음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아침이면 밭으로 향하는 길목에 웃음이 퍼졌고
아이들은 예전처럼 오렌지밭 주변을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메마른 나무들 사이에서 다시 초록이 솟아나는 모습을 본다는 건 그 어떤 말보다 강한 희망이었습니다. 무태사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저를 붙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리처드, 내가 어제 새벽에 본 거 아냐? 내 나무가 꿈틀하더라고. 이 나이에 나무랑 눈 맞춘 건 처음이라니까. 그 말을 듣고 저도 웃었습니다. 무태사 씨는 늘 마을에서 가장 회의적인 분이었거든요. 그런 그가 지금은 박 박사님의 조언을 받아 적기까지 하니 마을 사람들 모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소영 박사님의 표정에도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는 늘 무표정에 가까운 진지함이었지만 요즘은 종종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그녀는 매일 저희 밭을 돌며 나무 하나하나의 상태를 체크했고 기록은 한치의 오차 없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박사님, 이거 정말 다 외우시는 건가요? 제가 물었더니 박사님은 살짝 웃으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아니에요. 나무들이 말해요. 오늘 어떤 기분인지 괜찮은지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처음엔 그 말이 시처럼 느껴졌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나무는 말은 하지 않지만 분명 상태를 보여줍니다. 가지 끝에 돋아나는 새싹, 줄기를 감싸는 윤기, 바람에 흔들리는 리듬, 이 모든 게 나무의 언어였던 거죠. 그리고 그 언어를 박사님은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한국팀은 마을 어린이들을 위한 작은 강습회를 열었습니다. 주제는 나무와 흙의 마음을 듣는 법. 처음엔 아이들이 집중할까 걱정했지만 이내 강당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박 박사님은 손에 삽을 들고 흙을 파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흙은 어릴 적부터 여기에 있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땅 위를 걸어 다니셨고 이 흙 속에서 나무가 자랐어요. 우리는 이 흙과 친구가 되어야 해요.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듣는 모습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작은 시골 마을에 이렇게 따뜻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건네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과 함께 밭을 돌았습니다. 조슈아는 손전등을 들고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 이 나무 저 나무를 살피며 말했죠. 아빠, 이 나무는 오늘 기분 좋은 것 같아요. 가지가 쭉 뻗어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가 자연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이 프로젝트가 옳았다고 느꼈습니다. 한편 마을 회관에선 한국팀과 현지 농민 간의 기술 교류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마을 대표들이 돌아가며 현재 상태를 발표했고 박사님과 팀원들은 그에 맞춰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통역사가 말을 이어갈 때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지만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에요. 박소영 박사님의 말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이 여러분을 다시 받아들이는 순간이 올 거라는 믿음입니다. 그 말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자각을 갖게 된 거죠. 며칠 후 드디어 첫 수확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일부 시범 구역에서 열린 오렌지들이 햇빛 아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과육은 단단하고 색도 예전보다 더 진했습니다. 이게 우리 오렌지 맞나요? 농부 루벤 씨는 눈을 휘둥그레 뜨고 말했습니다. 수확한 오렌지를 조심스럽게 만지며 그는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박 박사님도 그 장면을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아있죠. 이건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변화예요. 그 순간 우리 마을은 더 이상
절망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회복이 시작된 마을. 그리고 그 중심엔 한국의 기술과 사람, 그리고 서로를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상 기후가 다시 세네갈을 강타한 것은 두 번째 재배기가 막 시작되려는 무렵이었습니다. 하늘은 끝없이 맑기만 했고 바람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먼지로 가득했습니다. 지 표면은 다시금 바삭하게 갈라지기 시작했고 논두렁에 가득 찼던 물길은 점차 말라가고 있었어요. 선생님, 이번에도 물이 안 오면 어떡하죠? 아마두 씨가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훔치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요. 물이 완전히 마르기 전까지는. 하지만 며칠 안에 비가 오지 않으면 수확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조차 목소리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이슬리 벼가 건조에 강한 품종이라 해도 물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은 기술이 아닌 자연의 영역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후 결국 첫 삽을 뜬 논에서 벼들이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삭은 익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으며 줄기는 색을 잃고 바스러지기 시작했죠. 그 모습을 본 주민들은 하나둘씩 입을 다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들은 논을 멀리서 바라보다가 슬그머니 돌아서 갔고 어른들 사이에선 조용한 수군거림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이 좋다더니 결국 이번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처음 수확은 운이었을지도 몰라. 회의는 다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해서 이 벼가 세네갈에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기술이라니까 믿었는데 이렇게 쉽게 망가지다니요. 그 말에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눈앞의 실패가 기술로 귀결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 순간 마리엄 여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건 기술의 실패가 아니라 하늘이 주는 시련이에요. 처음 수확이 잘 됐을 때는 기술 덕분이라며 박수 쳤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가뭄이 문제인데 왜 기술 탓을 하죠? 그녀의 목소리는 강단이 있었고 회의장에 정막이 흘렀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배운 것, 선생님이랑 함께 실험했던 것들. 그건 다 우리가 해냈던 거예요. 지금 흔들리는 건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아닐까요? 그 말에 회의장 안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기까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마두 씨는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항상 논 가장자리에 먼저 나와 있던 그가 며칠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된 저는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마을 외곽, 자그마한 움막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한 줌의 말라버린 벼 이삭이 들려 있었고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리 깊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더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결국 지켜내지 못했어요.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에요. 아마두 씨 잘못 아니에요.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함께 맞이한 어려움이에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또 한국 기술이라며 뒤에서 수군거려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건 이제 제 일이었는데 왜 다시 외국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저 역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감정은 단순한 좌절이 아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자신의 삶과 동일시해온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깊은 상실감이었죠. 며칠 후 주민들과의 대화 자리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두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껏 쌓아온 신뢰가 무너질까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까봐 걱정됩니다. 하지만 생각해 봅시다. 작년에 우리가 처음 논을 만들 때 아무도 이 땅에서 벼가 자랄 거라 믿지 않았죠.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마리엄 여사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죠. 도움은 받았지만 결국 우리 손으로 논을 만들었어요. 맞습니다. 제가 이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능성을 증명했습니다. 이번 실패는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더 강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순간 무사라는 청년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 논을 포기하지 말자는 거죠? 네. 지금부터는 복구가 아니라 혁신입니다. 우리가 이 기술을 진짜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날 밤 아마두 씨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진짜로 이건 한국의 일이 아니라 우리 마을의 일인 것 같아요. 그게 뭐랄까, 책임도 무섭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워요. 저는 그의 어깨를 조용히 잡고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건 이제 우리의 일이에요. 그날 이후 마을은 말 그대로 다시 시작하는 분위기로 돌아갔습니다. 누구도 대놓고 희망을 말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태도였지만 그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펌프 다시 고쳐봤어요. 며칠 전엔 안 돌아갔는데 친구랑 둘이서 흙을 걷어내고 기름칠을 해봤거든요. 무사라는 청년이 먼저 나서서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주까지만 해도 이건 다 실패야라고 말하던 친구였거든요.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지금처럼 우리가 하나씩 다시 점검하고 고치면 결국 논도 다시 숨 쉬게 될 거예요. 제가 격려하자 그는 머리를 긁적이며 웃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요.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회의 자리에서 우리 눈 보면서 얘기하는 거 보고 좀 뭐랄까 미안해졌어요. 그의 말은 쑥스러웠지만 진심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이들은 흔들릴 수 있어도 무너지지는 않겠구나. 며칠 후 논에 다시 물을 대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예전과 달리 각 구역마다 담당자가 정해졌고 물 관리 기록을 수기로 적는 팀도 구성되었습니다. 아마두 씨는 물 순환 시스템을 재설계하기 위해 논의 경사도를 직접 측정하고 나무 막대를 이용해 높낮이를 조절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우리식으로 해볼게요. 한국 기술 그대로 따라 하기보단 여기 맞게 조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는 도면을 펴며 말했습니다. 손으로 그린 도면에는 수로 방향, 비상용 물 저장소 위치까지 세세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와, 이거 정말 직접 그린 거예요? 제가 놀라며 묻자 그는 조금 민망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우리 마을 땅 모양엔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논을 걸으면서 하나씩 재봤어요. 그 말에 저는 말이 막혔습니다. 그저 농사를 배우는 수준을 넘어 스스로 계획하고 응용하며 마을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던 겁니다. 아마두 씨, 이젠 진짜 선생님 같네요. 그는 허허 웃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선생님도 이제 학생이에요. 우리한테서 배우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 말에 저도 같이 웃었습니다. 맞아요.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배우는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논이 조금씩 다시 살아나자 마을의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논 주변으로 모였습니다. 말라붙었던 흘 위에서 다시 초록빛이 퍼지고 벼의 줄기가 고개를 들기 시작하자
아이들은 손바닥만 한 잎을 붙잡고 장난을 치기 시작했죠. 선생님, 얘 이름 지을래요. 10살 난 파티마가 말했습니다. 이 벼는요, 살아남은 아이예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살아남았다고 부르는 아이의 감수성, 그리고 그것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건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농업에 그치지 않는다는 아주 강한 증거였습니다. 그래, 이 벼는 살아남았고, 너희도, 우리도 다 같이 살아남았어. 그 말에 파티마는 수줍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을 회관 벽 한편엔 새로 만든 공동 농사 달력이 붙여졌습니다. 물 대는 날, 모판 점검 날, 병충해 관찰일, 그리고 마지막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함께 심고, 함께 웃자. 이 땅은 우리 모두의 것. 그걸 쓴 사람은 바로 마리엄 여사였습니다. 글씨, 엉성하죠? 그녀가 머쓱하게 말했지만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아뇨, 이보다 더 정확한 말은 없어요. 진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걸 담고 있어요. 그날 밤 하늘엔 별이 총총 떠 있었습니다. 전기도 없는 마을에서 별빛은 전등보다도 더 밝게 온 마을을 비췄습니다. 아마두 씨, 마리엄 여사, 그리고 마을 청년들 몇몇이 함께 앉아 조용히 논을 바라보던 그 시간. 선생님, 아마두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풍년도 돈도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제가 묻자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 그게 있는 삶이요. 가뭄이 와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그게 우리가 진짜 원했던 거였어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 프로젝트는 단지 한국의 기술 전수가 아니라 이들의 자립을 위한 첫걸음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속에서 가장 값진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을 때 기술보다 강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 세 번째 수확을 앞둔 세네갈 북부 생루이의 아침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태양은 여전히 뜨겁고 바람은 여전히 건조했지만 논 위에 내려앉은 그 맑은 고요 속에는 묵직한 기대와 긴장감이 함께 스며 있었습니다. 그날은 마을의 세 번째 수확을 축하하는 날이자 이제 외부 지원 사업을 졸업하고 완전한 자립 마을로 인정받는 첫 번째 날이기도 했습니다. 전기조차 간헐적으로 들어오는 이곳이지만 마을 광장은 일찍부터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여성들은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고 아이들은 손에 색색의 천 조각을 들고 뛰어다니며 축제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행사의 시작은 단순한 보고회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그 씨앗을 심던 날을 기억하는 사람들, 가뭄과 오해를 겪으며 눈물 지었던 사람들, 모두가 다시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손을 잡고 웃으며 시작한 기억의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벼가 말랐을 때 정말 이 길이 맞는 걸까? 저는 제 자신을 의심했었습니다. 단상에 선 아마두 씨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손엔 벼 한 포기가 들려 있었고 그 손끝은 조심스럽고도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선생님이 말했거든요. 기적은 준비된 사람에게 온다고.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로 모였지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기적을 진짜로 이뤄낸 건 그들이었고 저는 그저 조금 먼저 손을 내밀었던 사람일 뿐이었으니까요. 이제 이 노는 누가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벼는 한국에서 왔을지 몰라도 이 땅과 이 물과 이 손은 세네갈의 것입니다. 그의 말에 사람들은 손뼉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박수가 아니라 자기 손으로
자기 삶을 바꾼 사람들만이 보낼 수 있는 존경과 자부심의 박수였습니다. 그날 저녁, 마리엄 여사와 논둑을 따라 걷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행사를 준비하느라 지쳤을 법도 한데 그녀의 눈빛은 오히려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기억나요? 처음엔 이 논에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또 한 번 누가 와서 시도하다 가겠지. 그런 생각만 있었죠. 그땐 모두가 지쳐 있었어요. 기술이고 뭐고 살아야겠다는 마음밖에 없었으니까요. 제가 조용히 말하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사람을 보잖아요. 그게 제일 크더라고요. 사람이 사람을 본다라. 제가 되뇌자 그녀는 진지한 눈빛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처음부터 우리랑 같은 곳에 있었어요. 도와주러 왔다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살아보자는 사람이었죠. 그게 달랐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고 논 사이에선 개구리 우는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섞여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세네갈이 더 이상 원조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이 마음 깊숙이 와 닿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서울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일정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마을 아이들이 남긴 그림들과 편지들이 놓여 있었고 그중 한 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이제 다른 마을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오래도록 책상 앞에 멈춰 앉아 있었습니다.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제가 2년 가까이 보고 느끼고 함께 해온 모든 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이 손을 내밀었고 다른 누군가의 손을 잡을 준비를 마쳤다는 그 사실이 이 프로젝트의 진짜 결실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 아마두 씨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앞을 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돌아가셔도 괜찮아요. 우리는 계속할 거예요. 그래요. 나 없이도 잘할 거라는 거 이미 알고 있어요. 그는 잠시 고개를 돌리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희가 한국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때는 저희가 발표도 하고 우리 마을 이야기 들려줄게요. 그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이 오면 꼭 함께 가요. 이젠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니까. 비행기가 이륙하고 아래로 논들이 점처럼 멀어져 갈 때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작은 씨앗 하나에서 시작된 변화가 사람을 바꾸고 공동체를 바꾸고 이젠 세상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길의 첫 장면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충분히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한 알의 씨앗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를 보셨습니다. 기술이 만든 기적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믿고 만든 변화였죠. 이런 감동적인 한국의 이야기 앞으로도 더 많이 전해드릴게요.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구독은 더 많은 희망의 씨앗을 퍼뜨리는 길입니다. 함께의 가치를 믿는 여러분, 이 여정에 함께 해주시겠어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